혐오를 걷어내자 비로소 보인 진실. 아이트 강국 대한민국의 정정과 K-뷰티의 세계가 무릎 꿇다. 서막, 일본 열도를 강타한 9분짜리 영상. 지금 일본 전역이 충격에 빠져 있다. 일본 공영방송인 HK에서 방영된 9분짜리 한국 특집 다큐멘터리의 시청률이 무려 79%를 기록하며 거의 모든 일본인이 이 영상을 시청했다.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일본의 심야 인터넷 게시판은 순식간에 마비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알던 한국이 아니다. 이제야 진실을 알았다. 나는 평생 속고 살았다. 시민들의 충격으로 웹사이트가 한때 다운되기도 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다. 이 영상은 각국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단 하루 만에 조회수가 수천만 건을 돌파했다. 유럽의 주요 언론 매체들까지 이 9분짜리 영상을 대서특필했고 유럽인들이 한국 경험을 공유하는 댓글이 물밀듯이 쏟아졌다. 도대체 이 짧은 영상에 무엇이 담겨 있기에 전 세계를 이토록 뒤흔든 것일까? 이 다큐멘터리의 제작자는 일본 NHK의 프로듀서 하야시 타쿠야이다. 그는 방송이 끝난 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고백했다. 저는 한국을 편견으로 취재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촬영이 진행될수록 저 자신에게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일본인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놀라운 한국 이야기,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여정을 들어보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세상을 바꾸는 한국의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야시 타쿠야입니다. 저는 일본 공영방송에서 총괄 프로듀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제작한 9분짜리 한국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정확히 방송 시작 후 2분 17초가 지났을 때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청률 모니터링 팀에서 온 메시지에는 믿을 수 없는 수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청률 79%. 일본 방송 역사상 다큐멘터리가 이런 시청률을 기록한 적이 없었기에 제 손은 떨렸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타워의 불빛이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고 편집실 에어컨의 윙윙거리는 소리만 귀에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전율이 밀려왔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방송사 공식 웹사이트가 마비되었습니다. 기술팀은 동시 접속자 수가 서버 용량을 초과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진실을 본 프로듀서라는 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제 개인 메일함은 퍼져나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항해 댓글을 예상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보도였기에 당연히 논란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여는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프로듀서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았습니다. 제 편견이 부끄러웠습니다. 댓글창은 감사의 메시지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70대 노인의 댓글이 압도적인 추천을 받으며 상단에 고정되었습니다. 70평생 한국은 낙후된 나라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오늘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 짧은 글을 읽는 순간 제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방송 후 불과 1시간 만에 공식 계정에 업로드된 영상의 조회수는 10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24시간 후 이 수치는 10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20년 방송 경력 동안 제가 경험하지 못한 속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외 언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편견의 벽을 깬 일본 방송의 쾌거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영국 방송사는 9분이 창조한 기적이라고 불렀고 프랑스와 독일 언론도 앞다투어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럽 시청자들의 반응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프랑스 여성은 파리에서 만난 한국 관광객의 친절함이 떠올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독일 남성은 서울 지하철에서 저를 도와줬던 젊은이가 생각나서 다시 한국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스페인 시청자는 영상 속 사람들의 눈빛이 진실하다며 한국이 그립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일본인들의 고백도 이어졌는데 대부분이 반성의 목소리였습니다. 가까운 이웃이지만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평소 한국을 시끄럽고 무질서하다고 생각했던 한 직장인은 직접 확인하겠다며 이미 항공권을 예약했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방송 이틀째, 상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전국 한국어 학원 웹사이트는 트래픽 폭주로 서버가 다운되었습니다. 하루 등록자 수가 10배 증가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오사카의 한 학원은 대기 인원 340명이라는 공지를 내걸었습니다. 도쿄 신주쿠의 한국 식당들은 오후 5시에 조기 영업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재료가 모두 동남기 때문입니다. 불고기와 김치찌개를 파는 한식당 사장은 인터뷰에서 손님들이 다큐멘터리에 나온 음식이 궁금해서 왔다고 합니다. 20년 장사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 식당 매출 4배 상승, 문화 충격 후의 소비 폭발이라는 제목으로 이 현상을 보도했습니다. 제일 한국인들의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회사 동료가 처음으로 한국이 대단한 나라라고 말해줬어요. 집 근처 슈퍼마켓의 한국라면 코너가 텅 비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서는 놀라움과 함께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새벽 시간까지 저는 사무실 불을 끄지 못하고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 숫자는 계속해서 치솟고 있었습니다. 조회수 1000만, 좋아요 68만, 댓글 23만.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세계가 진실을 본 것이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충격, 전율, 그리고 약간의 혼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사실 이 영상을 제작하기 전까지 저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편견과 오만을 가지고 있었고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변화는 한국에서의 직접적인 경험 때문이었고 그 경험이 제 인생을 그리고 결국 일본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물론 편견으로 시작된 비즈니스 트립다. 사실 이 다큐멘터리를 기획했을 때 저의 의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한국의 실체를 폭로하고 싶었습니다. 기획 회의실에서 저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 한국 얘기가 너무 자주 나옵니다. 불만입니다. 무슨 K-팝, K-뷰티, 젊은 세대들이 환상에 젖어 있어요. 제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회의실 벽에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포장된 이미지가 아니라 적나라한 현실을. 화이트보드에는 제가 나열한 항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낡은 골목, 불친절한 서비스, 시끄러운 거리, 위생 문제. 이것이 제 머릿속에 있는 한국의 이미지였습니다. 제 상사인 사토 부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야시 군, 언론의 생명은 균형이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제 자존심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기자의 사명 아닙니까? 시청자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제 자신감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수십 년 동안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선배들의 입을 통해 전해 들은 한국의 모습, 인터넷에서 본 부정적인 보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던 우월감이었습니다. 팀 구성도 의도적이었습니다. 서브 프로듀서 미사토는 한국 드라마조차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편집 기사리는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한국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만 팀을 꾸렸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선입견 없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 생각에 동조할 사람들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첫 기획 회의에서 미사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프로듀서님, 한국에 정말 그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면 알게 될 거야.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린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요즘 한국 제품이 일본에서 인기가 많은데 이것도 보도해야 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케팅에 속으면 안 돼. 화려한 광고 뒤에 숨겨진 실체를 보여줘야 해. 회의 후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목표, 9분 안에 한국의 실체 압축 노출, 환상을 깨고 현실 직시 유도.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분명 화제가 될 거야.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한국에 한 번도 안 가봤잖아.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내가 늘 가르쳤잖아. 카메라는 냉정해야 한다.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비추면 진실은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전철 안에서 저는 한국관광청 광고를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마음을 끌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런 포장된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속는 거야. 내가 그걸 벗겨내 주겠어. 방송국에 도착해 다시 기획서를 검토했습니다. 한국 특집 환상과 현실이라는 제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제는 9분 안에 보는 리얼 한국으로 정했습니다. 팀원들과의 마지막 회의에서 저는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편견도 없이 사실만을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들이대는 순간 진실은 저절로 드러날 겁니다. 미사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저희 예상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 수십 년 쌓인 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 저는 수첩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9분이면 충분해. 가짜 환상은 오래가지 못하니까. 당시에 저는 정말이지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직접 한국을 본 적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오만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저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중심부, 편견의 붕괴와 정정의 발견.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항이야 어느 나라나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무대일 뿐이다라고 팀원들에게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시설과 직원들의 유창한 일본어 안내는 제 마음속을 놀라게 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직원이 일본어로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에 저는 카메라를 켜고 창밖 풍경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은 혼잡한 교통체증과 거친 운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예상외로 질서정연했고 차량들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어요? 뭘 찍으시나요? 저는 약간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서울 교통인을 혼잡하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 막히는 건가요? 기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웹으로 실시간 교통 상황을 다 볼 수 있어요. 막히는 길은 미리 피하니까 어쩌면 일본보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혼잡하고 무질서한 서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야시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놀라서 묻자 그는 미리 예약 자료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체크인 과정에서 저는 일부러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방은 조용해야 합니다. 에어컨 온도는 정확히 24도로 맞춰 주십시오. 그리고 아침 7시 정각에 모닝콜을 부탁합니다. 직원은 전혀 불쾌한 기색 없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당에서 저는 더 까다로운 주문을 했습니다. 커피는 미지근하게, 달걀은 반숙으로, 토스트는 살짝만 구워주세요. 저는 젊은 직원이 당황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그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나온 음식은 제 요구사항에 완벽하게 부합했고 맛도 훌륭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접시에 음식을 남기고 일어서는데 지배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입맛에 안 맞으셨나요? 다른 걸로 바꿔드릴까요?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거리 촬영을 시작했을 때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홍대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걸었으며 쓰레기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거리 곳곳에는 쓰레기통과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길을 물어보며 불친절한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물어본 사람마다 걸음을 멈추고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한 대학생은 심지어 저도 마침 그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같이 가시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래 목적지가 아니었음에도 저와 함께 한참을 걸어주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제가 무거운 촬영 장비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택시 타는 곳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노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복잡한 길을 물었습니다. 노인은 설명을 하다가 말로 하긴 어렵군요. 제가 직접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니 15분 동안 저를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노인은 일본에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추억 만들고 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촬영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친절한 사람들, 깨끗한 거리,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찾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리며 노트북의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하루 종일 촬영한 파일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미사토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프로듀서님, 왜 전부 지우시는 거예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우연일 뿐이야. 내일은 다를 거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제 편견에 있다는 것을. 저는 진실이 아니라 제 편견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창밖에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한강변이 불빛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반전, 혀가 깨부순 수십 년의 편견.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직접 맛보게 해보자. 편견이 없는 그들의 순수한 반응을 기록하자. 저는 도쿄 긴자 거리 한복판에 작은 테이블을 설치하고 김밥, 비빔밥, 한국식 치킨과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무료 시식을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30대 직장인 남성이 가장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는 양복을 입고 김밥을 보더니 이거 한국 음식이죠?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한입 베어 물자 눈이 커졌습니다. 오, 우리 오니기리랑 비슷한데 속이 훨씬 풍부하고 다채롭네요. 밥향이 정말 좋습니다. 그는 김밥 한 줄을 다 먹고 동료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빨리 긴자로 와봐. 여기 신기한 거 있어. 50대 주부 두 분은 비빔밥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소스 색깔이 너무 진해 보여. 한 분이 용기를 내어 한입 맛보더니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예요? 우리 덮밥보다 훨씬 깊고 진한 맛이에요. 집에서 꼭 만들어 보고 싶어요. 레시피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소스에 밥을 비벼 한 그릇을 다 먹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도 따라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커플은 한국식 치킨과 커피를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치킨인가요? 남자 대학생이 먼저 한입 먹어보더니 웃었습니다. 맛있네요. 바삭하고 맥주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 대학생도 먹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이거 일본에서도 팔아요? 어디서 살 수 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70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비빔밥을 한입 먹더니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한국을 무시하고 살았는데 제가 무지했습니다. 노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쟁 후부터 한국은 가난한 나라라고 교육받았는데 이 맛을 보니 그들이 얼마나 풍부한 문화를 가졌는지 알겠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맛보고 싶어요. 저것도 한국 음식인가요? 와, 냄새가 정말 좋아요. 줄은 길게 늘어섰고 준비했던 음식은 금방 동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내일 또 하나요? 어디로 가야 먹을 수 있죠? 한 중년 남성은 치킨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하도 이 치킨을 먹길래 이제야 왜 그러는지 알겠네요. 매콤하고 맛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젊은 여성 직장인은 비빔밥을 먹으며 동료와 대화했습니다. 이거 점심 메뉴로 좋을 것 같아요. 회사 근처 한국 식당 찾아볼까요? 촬영을 담당하던 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프로듀서님, 계속 찍을까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이건 내가 원하던 화면이 아니니까.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편견을 버리고 맛본 후에 솔직한 반응. 한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다가와 치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거 나도 먹어보면 안 돼? 학교 친구 미나코가 한국 엄마가 사준 김밥이 정말 맛있다고 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편견 없이 한국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른들의 고정관념에 있었던 것입니다. 시식 행사를 마치고 장비를 정리하고 있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새로운 맛을 알았어요. 한국에 대해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편집실에서 촬영분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음식 한 입이 수십 년의 편견을 녹이는구나. 입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선입견이 무너지는구나. 미사토가 물었습니다. 프로듀서님, 이 화면들 모두 사용하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니까.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한 입의 맛이 나의 신념을 파괴했다. 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날 이후 긴자 거리에는 한국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몇몇 식당은 비빔밥과 치킨을 새 메뉴로 추가했습니다. 한 한국 식당 사장님은 나중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나간 후 손님들이 먼저 한국 음식을 물어봅니다. 덕분에 저도 한국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클라이맥스, 숫자로 입증된 K의 품질 의승리. 감정이 아닌 증거로 승부하자.
저는 새로운 실험을 기획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정말 일본 제품보다 좋을까? 브랜드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한국 제품을 선택할까? 저는 신주쿠의 스튜디오를 빌려 화장품, 라면, 전자제품, 생활용품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브랜드 로고와 표시는 완벽하게 가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오직 제품 자체의 품질만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첫 참가자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화장품 테스트, 양손에 각각 다른 제품을 발라보게 했습니다. 왼쪽은 좀 끈적한데 오른쪽은 피부에 스며드는 느낌이에요. 향도 은은하고 순합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오른쪽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제품이었습니다. 20대 대학생도 비슷했습니다. 이쪽 한국 제품이 발림성이 좋고 자연스러워요. 화장한 것 같지 않은 느낌입니다. 12명의 참가자 중 9명이 한국 화장품을 선택했습니다. 우연일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라면 테스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의 고급 라면과 한국의 라면을 동일한 조건으로 끓였습니다. 첫 시식자는 2그릇을 번갈아 먹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쪽 한국 라면이 국물이 더 진하고 깊은 맛이 나네요. 면발도 더 쫄깃합니다. 60대 남성 참가자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일본 라면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라면이 더 맛있다고 느껴지니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브랜드가 공개되는 순간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극찬한 것이 한국 라면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한국 라면이었어요? 일본 제품인 줄 알았는데 한국 라면이 이렇게 맛있었군요. 전자제품 테스트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어폰, 휴대폰 케이스, 보조 배터리 등이었습니다. 디자인을 전공하는 한 학생은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평가했습니다. 이쪽 한국 제품 디자인이 더 세련되고 국제적인 느낌이 들어요. 저쪽은 좀 고전적인 느낌입니다. 그가 선택한 제품의 대부분은 한국 제품이었습니다. 한 직장인은 보조 배터리를 테스트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더 가볍고 디자인이 심플해요. 충전 속도도 빠르고요. 저는 계속해서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미적 감각,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접근 방식,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한 주부는 주방용품을 비교하며 감탄했습니다. 이쪽 한국 제품이 손잡이가 더 잡기 편하고 무게 중심도 잘 잡혀 있어요.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최종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테스트에서 한국 제품이 73%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저는 결과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내가 편집으로 바꿀 수 없는 진실이구나. 한 참가자는 테스트 후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솔직히 전에는 한국 제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일본 제품이 최고라고 믿었는데 오늘 제가 선택한 걸 보니 그게 편견이었다는 걸 알겠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랜드를 모르니 솔직하게 선택할 수 있었어요. 이제야 제품 자체를 본 것 같습니다. 한 젊은 여성 참가자는 물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었나요? 제가 몰랐던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몰랐으니까요. 테스트를 도운 스태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프로듀서님, 이 결과를 그대로 방송하실 건가요? 당연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연령, 성별, 직업별로 구분해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한국 제품은 품질 면에서 실제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미사토가 물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야.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는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모든 면에서 앞선다는 생각 자체가 착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숫자마저 이겨낸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숫자가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데이터는 편견을 모른다. 그것은 오직 사실만을 보여준다. 이 테스트 결과는 제 마음속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허위적인 우월감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결말, 세상은 한국의 정정을 갈망한다. 저는 이제 한국을 직접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실제 경험자의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시부야 거리에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30대 직장 여성이었습니다. 한국이 가까워서 주말에 잠깐 갔다 왔어요. 솔직히 별 기대 없었는데 생각보다 깨끗하고 음식도 맛있었어요. 특히 카페가 정말 예뻤어요.
50대 부부는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가자고 졸랐는데 돌아와서 오히려 남편이 또 가고 싶다고 합니다. 남편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골프장도 좋았고 온천도 신기했어요. 사람들도 정말 친절하고 일본이랑 비슷하면서도 매력이 있습니다. 대학생 커플도 인터뷰했습니다. 교통이 정말 편리했어요. 지하철 와이파이도 잘 터지고 어디서든 트머니 카드로 결제가 되더라고요. 디지털화는 일본보다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70대 할머니의 이야기는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혼자 갔는데 명동에서 길을 잃었어요. 경찰관에게 물었는데 일본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스마트폰 번역 앱으로 소통하면서 직접 저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40대 사업가는 사업적인 관점에서 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추진력이 대단해요. 결정이 빠르고 실행력이 좋습니다. 일본은 회의만 길어지는데 거기는 일이 빨리 진행됩니다. 그때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일본인 유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야마구치 르나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리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사회생활에서는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 힘들어요. 모두가 벽을 치고 있어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회식에서 술을 마시고 내일부터는 편하게 말하자고 약속해도 다음날 회사에 오면 여전히 존댓말을 쓰고 거리를 둡니다. 리나는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라요. 한 번 친구가 되면 진정한 친구예요.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가족처럼 대해줍니다. 내가 마음을 열면 그들은 끝까지 함께해줘요.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자기 일처럼 기뻐해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vs 정정무. 리나는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한국 친구들과는 편해요. 저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일본에서는 항상 눈치를 보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조심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냥 나 자신으로 있어도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할 거예요. 이미 취직도 됐어요. 부모님은 반대하시지만 제 인생이니까요. 리나와의 인터뷰를 마친 후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여행자를 만났습니다. 은퇴한 교사였습니다. 40년 동안 학생들에게 일본이 최고라고 가르쳤는데 한국 여행을 가보니 제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활력이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그곳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한 주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아주머니들이 일본어로 말을 걸어주세요. 인심이 넘쳐요. 덤도 주시고. 일본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한 젊은 직장인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직장인들도 야근을 많이 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열정이 넘친다고 할까요? 일본 회사는 조용하지만 어딘가 생기가 없는 느낌입니다. 인터뷰를 마친 후 저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가본 사람은 긍정적, 안 가본 사람은 부정적. 답은 경험 속에 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 우리는 스스로 만든 이미지에 갇혀 있었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진실을 보여줘야지. 있는 그대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숙면을 취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했습니다. 이것은 지옥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차이였다. 다만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을 뿐이다. 저는 호텔 방 창가에 서서 도쿄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제 마음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숨겨야 할까? 아니면 보여줘야 할까? 손에 쥔 하드디스크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한 달 동안 촬영한 모든 파일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실한 모습, 일본인들의 놀라운 반응,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 편견이 무너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모두 사실의 기록이었습니다. 새벽 3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제 정면으로 향하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처럼 반사된 렌즈 속 제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폄하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다큐멘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심, 질서, 따뜻함,
활력이었습니다. 제 편견이 틀렸습니다. 단 1분짜리 짧은 고백이었지만 이 1분을 녹화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다시 찍었고 목소리는 떨렸으며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몇 번이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20년 방송 경력에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편집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리는 제 고백 영상을 반복해서 재생했고 침묵했습니다. 미사토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모두 이 영상이 방송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사토 부장은 9분짜리 편집본을 시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 변화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이 끝난 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까마귀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부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언론의 본부는 용기다 하지만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가져올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해. 저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각오했습니다. 고위층 회의는 폭풍 같았습니다. 회의실 밖에서도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미화는 위험하다는 주장과 시대가 바뀌었다는 반박이 충돌했습니다. 2시간 후 문이 열렸습니다. 야마모토 전무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확신하는 건가? 저는 그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9분. 시간은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다. 전무가 제시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9분이면 충분하다. 진실은 시간의 길이와는 상관없다. 저는 편집실로 돌아가 마지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9분 안에 한 달간의 여정을 담아야 했습니다. 무엇을 넣고 무엇을 버려야 할까? 고민할수록 모든 장면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노인이 저에게 길을 안내해 주던 모습, 일본 할머니가 비빔밥을 먹고 눈물을 글썽이던 순간, 블라인드 테스트 참가자들의 놀란 표정. 가장 고민한 것은 제 고백을 어디에 배치할지였습니다. 시작에 넣을까? 아니면 끝에 넣을까? 결국 저는 시작 부분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이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할 때 제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기교를 버리고 진심만을 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이웃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편견의 안경을 벗을 시간입니다. 녹음을 마치고 나오자 스태프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 9분이 쓰나미가 될지 잔물결이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송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후회할까? 아니, 나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아니, 건너야만 하는 강이었다. 방송 당일 아침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그것은 침묵을 잃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얻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방송국 복도를 걷는데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떤 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떤 이는 존경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녁 8시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부조정실 모니터 앞에 섰고 손바닥에서는 땀이 났으며 심장 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마침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고 그 말이 일본 전역을 울렸습니다. 저는 한국을 폄하하려 했습니다. 9분의 진실, 그리고 세상과의 만남. 이제 피할 곳은 없었습니다. 에필로그, 9분이 창조한 경제해일. 방송 시작 후 2분은 고요했습니다. 부조정실의 모니터는 조용히 깜박였고 실시간 반응 그래프는 평탄한 수평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고백 장면이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시청률 모니터의 숫자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0%, 50%, 70%. 믿을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동시에 방송국 서버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공식 웹사이트 접속자 수가 과부하를 초과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게시판에 나타난 글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용기 있는 프로듀서, 이것이 진정한 언론인이다. 이것이 일본의 미래다. 물론 일부 날카로운 비판도 있었습니다. 매수되었다, 일본의 자존심을 팔았다, 배신자. 하지만 곧 다른 시청자들이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편견의 화신이다.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다. 시대가 바뀌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놀라운 숫자가 나왔습니다. 최종 시청률 79%. 일본 방송 역사상 다큐멘터리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은 1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 하룻밤 만에 5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본 전역이 들끓었습니다. 모든 신문이 일면에 이 프로그램을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보수 성향의 신문조차 용기 있는 고백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일 관계 전문 신문은 한 개인의 양심이 한일 관계를 녹였다고 논평했습니다. 서점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한국 관련 서적들이 개점 2시간 만에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한국어 학습서, 한국 여행 가이드, 한국 요리 레시피까지. 서점 직원들은 20년 일하면서 이런 현상은 처음이라고 당황했습니다. 한국어 학원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전화는 불통되었고 웹사이트는 마비되었습니다. 하루 등록자 수가 10배 증가했습니다. 오사카의 한 학원장은 인터뷰에서 30년 학원 경영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강사가 모자라서 은퇴했던 선생님들까지 다시 모셔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행사들도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한국 여행 패키지 상품이 순식간에 매진되었습니다. 항공사 웹사이트의 서울행 검색량은 전주 대비 180% 상승했습니다. 인천행 항공편은 석 달 뒤까지 예약이 꽉 찼습니다. 한 여행사 대표는 1990년대 한류붐 때보다 더 폭발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숫자로 분석했습니다. 한국 식품 수입 주문이 400% 증가했고 K의 뷰티 제품 매출은 350% 상승했습니다. 한국 음악 스트리밍 재생량은 600% 폭증했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이 현상을 구분이 창조한 경제 해일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경쟁 방송사들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일주일 안에 모든 방송국이 한국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한국 문화 다큐멘터리, 한국 기술 탐방, 한국 음식 열풍. 일본 방송계에는 갑자기 K의 붐이 불어닥쳤습니다. 해외의 반응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미국, 유럽, 남미의 방송국들이 자막을 입혀 이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은 이를 본보기로 삼아 체코 특집을 제작했고 프랑스는 모로코 특집을 기획했습니다. 브라질의 한 기자는 저에게 메일을 보내 세계 방송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워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교수는 이 영상을 뉴스 윤리 수업 교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편견을 인정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저널리즘 정신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제일 한국인 커뮤니티에서는 감동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받았던 차별과 무시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 않았지만 분명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자고 권유했고 이웃들이 나가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강연 후 한 기자가 제게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저 자신이 변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날 밤 호텔방 창밖으로 도쿄타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직접 보기 전에는 판단하지 말 것. 그것이 편견 없는 세상으로 가는 첫걸음임을. 구분의 용기가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누군가가 그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